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마음 공부하는 소울 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 진주에 네. 이제 아파트 그 화재 살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조현병 환자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공주 치료 감호소도 있었고 네. 집행유예를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정신병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경찰이 그 사람의 동일한 사람의 네. 뭐 여러 번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 번 출동했죠. 녹취록도 지금 공개가 돼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여러 번 입원시켜달라고 그렇게 예. 했다고 행정관청에. 예. 그러면 행정관청, 경찰서 네. 또 무슨 정신건강에 관한 무슨 복지센터가 별도로 있는 모양이. 정신보건센터라고 있어요. 예, 그거는 각 이제 시별로 하나씩 정도. 그거는 이제 정신질환자들을 네.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등록된 환자들만. 거기에는 그럼 복지센터에는 정신질환자들을 직접 수용을 해서 관리합니까? 아니요,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낮에 가서 이렇게 예. 낮에 가서 이렇게 뭐 만들기도 하고 뭐 센터에서. 그림도 그리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 그 뭐 그게 의사는 상주를 하나요? 의사는 상주 정신보건센터 센터장이 의사인 경우 센터장은 대부분 의사인데 대부분 다른 데 근무하면서 개인 병원이나 대학병원 근무하면서 어떤 그 행정적인 처리할 때만 와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 뭐 상근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무슨 뭐 정규직일 거예요. 보건소 안에 보건소 안에 있거든요. 사람입니까? 네, 보건소 안에 있는데 간호사들 중에 정신보건 간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 딴 사람. 네, 그 사람들이요. 근데 뭐 한 명이 뭐 한 150명씩인가 뭐 이렇게 상대를 한다고. 그러겠죠. 그 진주 같은 데도 뭐 몇백 명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겠죠. 그 두 명이 커버해서. 근데 이제 거기에 등록된 환자들은 별로 위험하지가 않고 예. 대부분 이렇게 위험한 환자들은 혼자서 병원에 치료도 안 받고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고 가족들도 포기한 상태인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그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대부분 네. 그런 환자들입니다. 그 이번에 보면 이제 정신보건 그 센터 네. 거기에서 이제 이 관리에 벗어나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한국에 그렇죠. 네. 조현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 한 35만 명이 제대로 치료를 안 받고 있다. 뭐 이런 통계도 그거는 있더라고요. 좀 과장된 보도 같아요. 예. 과장된 보도인 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 꽤 많다. 관리를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 35명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 남에게 위해를 끼칠 만한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네.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행태로든 뭐 인권 문제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네. 그런 형태의 정신착란이나 조현병에 의한 네. 어떤 폭력, 네. 뭐 흉기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네. 다 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네. 그것이 경찰이나 또 동사무소 네. 이런 관공서 또 아까 말한 정신건강센터 네. 뭐 이런데 다 서로 연결되어서 관리가 돼야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 이런 사람이구나 곧바로 네. 입원도 시키고. 예, 이런 그 전산망을 열어보면 네. 바로 확인 가능하듯이 돼야 될 건데 네. 이번에 경찰들이 한 행동을 보면 이거는 조회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조회가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조회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들어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네. 걸 반복해서 출동해서 당연히 알죠. 예, 예. 그러면 그 경찰관의 권한으로 네.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 권한을 행사를 안 한 게 문제죠. 그거는 경찰관들이 느꼈을 때 네. 혹시나 뭐 그랬다가 어떤 인권 신비나 네. 불편한 일이 생길까봐 그렇죠. 그것 업무를 때문에. 그냥 최소화해서 네. 그때 그냥 그리고 수습하고 서류 작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귀찮아서라도 대충 그냥 그 얼굴 보는 상태로 대충 해결하는 쪽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월호를 겪고는 뭐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뭐 안전이 국가 책임이다. 네. 그렇게 세월호를 규탄하고 집권한 문정권이라면 네. 지금 또 어젠가 또 생겼잖아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 사건이요. 19세 남자가 할머니를 살해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면 네. 결국은 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이런 살인 피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네.
이거에 관한 매뉴얼들이 그렇죠. 있었어야 될 건데 지난번에 강남역 사건이 몇 년 전에 네, 그렇죠. 한 네. 4년 전입니까? 4, 5년 전. 4년 전 네, 나갔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여성들이. 네, 네, 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문제가 여성들이 뭐 여혐 남혐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고 전혀 상관없죠. 본질은 정신질환자 중에 네. 관리가 되지 않는 네. 저소득층의 네. 그런 정신질환자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이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강남역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이런 체계적인 관리하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네, 네. 그랬으면 지금 이런 일들을 막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친구는 일을 중단하고 네. 그냥 치료만 받으러 다녀도 네. 잘 될까 말까.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정도 상황이면 네. 뭐 환각, 착시 뭐 이런 정도까지도 생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환청. 예, 환청도 있고요. 환각보다는 환청이 대부분이고요. 예, 그런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러 다녔어요. 강남역 네, 근처 네, 식당에.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신질환이 있다 보니까 이 옷이나 이런 뭐 이 위생 상태가 네. 깨끗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타를 받고 네. 식당에서 아마 일하다가 잘렸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 사람이 여성이다. 네. 그래서 이제 여성을 죽이겠다고 네. 이제 이 남녀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정작 문제가 됐던 거는 저는 그때 TV나 이런 데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네. 체계적인 지원 관리가 돼야 된다. 네. 지원도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네. 왜냐하면 돈을 벌러 다닐 행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네. 일단 정신이 나을 때까지는 돈을 이렇게 안 벌고도 네. 이렇게 치료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조현병 같은 경우는 조현병이나 조울증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 판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장애인 증상에 따라서. 네. 근데 이제 아주 심한 경우는 뭐 2급을 받게 되면 용돈 정도가 나올 거예요. 용돈 정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신과 그 조현병이나 이런 정신질환 치료에 돈이 많이 든다고 대부분 오해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 이제 정신 분석 치료는 좀 비쌉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들은 더더구나 그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은 본인 부담금이 10%가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한 달 약 받아봐야 몇천 원은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기초 그거를 그 질환을 가지고 근로 능력 평가형 진단서를 떼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대부분 기초 수급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네. 그 친구는 그때 20대 네. 뭐 초중반 정도 네. 됐을 건데 네. 그런 사실들을 알게 해줘서 네. 알아야 그게 대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뭐 어디에 근데 가서 그래서 가족들이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가족들이 지금 이번에 그 진주 사건을 보면 예. 가족들이 포기해버린 경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게 되면 참 그 환자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왜 포기했겠어요? 남 포기해지니까 포기했겠죠. 네. 남 포기해지고 보복하고 뭐 그런 상태가 되니까 무서워서 포기하는 건데 그럴 때는 이제 그 행정기관들이 연기가 돼서 강제 입원도 시키고 입원해서 치료하면 좋아지거든요. 네. 좋아지면 또 멀쩡해져요. 네. 그러니까 상당수는 대부분 멀쩡해져요. 또 그리고 사회 복귀 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입원해서 치료를 한다면 치료의 과정이 어떤 류의 치료입니까? 약물 치료가 제일 좋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그 자해나 타해의 상황을 만드는 게 대부분 망상, 네. 그 다음에 환청 이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망상과 환청을 없애는 약물을 투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효과가 좋아요. 이 증상, 망상이나 환청을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 양성 증상들은 약물에 대한 치료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치료받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틀려지죠.
근데 이제 문제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거는 음성 증상. 음성 증상이란 거는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타인하고 접촉을 전혀 안 하고 이게 음성 증상인데 음성 증상은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약물이 크게 좋은 약물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서워하고 우려하는 양성 증상은 약물 효과가 굉장히 좋다 이 말이죠.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지나도 그 망상도 줄어들고 환청도 확 없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런 정신질환의 그 발병 요인이 말입니다. 네. 무슨 몸에 네. 어떤 유전적인 이 인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네. 환경, 뭐 그게 충격을 이제 받거나 뭐 예를 들어서 네. 쇼크를 받은 환경이거나 네, 네, 네. 좀 이렇게 열악한 환경, 네. 안 그러면 뭐 본인이 뭔가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았을 때 네. 뭐 환경 뭐 이런 겁니까? 어떤 요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조현병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어떻게 유전이 된다 하는 거는 아직 없지만 네. 조금 더 그런 환자가 있는 가게에서 조금 더 많이 환자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유전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유전병으로 보려면 가계도가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확률이 나올 수 있는 확실한 그런 경우가 유전병이라고 하는데 조현병이나 정신질환들 대부분은 지금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냐면 바이오 사이코 소셜 그러니까 생물학적이면서 정신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이 다 합쳐진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에 근거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는 약물을 투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신과에서 정신치료하는 거는 사이코, 그다음에 소셜은 사회적인 그 지지가 잘 되어져야지 환자가 사회 복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입원했을 때 급성기에 제일 중점을 두는 거는 바이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치료에 초점을 제일 많이 맞추죠. 근데 이제 이게 사회적 환경하고 관련해서 보면 네. 부잣집에는 미친 사람이 별로 안 보이고 네. 주로 가난한 집에 미친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연관관계는 없습니까? 네. 케어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숨기죠, 숨겨. 네, 숨기니까. 네. 숨기고 제가 알기로는 모 재벌 아들도 그 조현병이었고요. 예.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 그 두세 손가락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조현병 자체가 100명 중에 1명꼴로 생기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학생 한 반 정원이 어떤 과가 100명이 정원이잖아요. 네. 그럼 한 학년에 1명꼴로 꼭 발병해요. 보통. 그게요. 네. 그러니까 부자에서 많이 생기거나 가난해서 많이 생기거나 그건 의미가 없는 걸로 지금 현재 연구 보고가 환경적 있고요. 조건은 의미가 없다. 네. 그런데 네.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정신 뭐 분열 조현증 이런 게 아니라 네. 살다가 어느 일정한 계기에 그렇게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호발 연령이 있어요. 아 주로 잘 발병되는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가 제일 호발 연령이에요. 아 그럼 왜 그랬을까? 호르몬의 관계 있습니까?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예. 그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뇌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가지를 뻗어 나가는 거를 다시 가지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가설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근데 현대 이 마치- 의학에서 어떻게 그걸 아직도 가스리고 아직도, 네.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게 어려운 이유가 환자군이 표하지가 않아요. 조현병이라고 해서 조현병 전체 예를 들면 조현병 그룹이 실제로는 그룹이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타입들이 여러 타입이 있고 그래서 그 연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죠. 그룹이 동일한 그룹이면 빨리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조현병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들 묶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만약에 이제 그게 퓨어하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잘 되는 게 이제 강박장애가 그런 게 잘 나타나는데 그 환자군이 그 균일하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유전자 치료 방법이 나오면 강박장애 치료가 제일 먼저 성공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의 종류도 굉장히 조현병이라는 이름 아래 예. 아주 케이스가 타입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서 예. 그걸 하나의 일정하게 예. 조현병이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예. 병명은 예. 그 안에 그 묶을 컴플렉스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 영어로는 조현병을 뭐라고 그럽니까?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합니다. 스키조프레니아. 프레니아. 스키조라는 말이 쪼개져 있다, 분열되어 있다는 뜻이고 프레니아는 저기 다이아프렘 그러니까 횡격막을 거기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정신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 그 분열증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그 영어가 아니고 뭐 라틴어입니까? 라틴어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스키조는 분열되어 있고 프레니아라는 거는 그 횡격막을 영어로 다이아프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온 건데 옛날 사람들은 횡격막에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옛날에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정신분열증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라틴어로 스키조프레니아로 그 단어가 통일되기 전에는 데멘치아 프리콕스라는 그 라틴어 병명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데멘치아는 치매라는 뜻이거든요. 프레콕스는 조기란 뜻이고 조기 치매랑 유사하게 병이 아까 말씀드렸던 양성 증상 말고 음성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치매랑 유사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매 같은 경우에는 뇌를 네. MRI입니까? 네. 뭐 이런 걸로 찍으면 네. 뇌의 어떤 부분이 수축되어서 근데 치매도 실제로는 그 영상에서 이제 뇌에 위축된 소견을 보이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의 통계적으로는 정상 그룹에 비해서 뇌가 위축이 더 되어 있는 걸 보이는데 머리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 치매에 있다 없다라는 감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상 그룹 안에서도 뇌 위축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정신분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현증이라는 거. 그럼 조현증하고 정신착란은 다 같은 말 아닙니까? 다릅니까? 좀 정신착란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조현병은 실제로 조현병이라는 개념이 조절할 조자거든요. 조절할 때 쓰는 조에다가 그 악기의 현 있잖아요. 선들을 잘 조절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 병이다. 그렇게 해서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걸로 알고 우리 있는데. 어릴 때는 조현병이라는 말이 없었고 그냥 정신분열증이라고만 이야기했죠. 그 정신분열증이 좀 옛날에는 흉악하다. 옛날에는 미쳤다고 이야기했고. 단어가 흉악하다고 너무 무섭다 그래가지고 조현병을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병이 있어 온 지가 인류가 있을 때부터 다 있었을 건데 어떻게 정신분열증 조현병에 대해서 그 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기제를 아직도 그 정확하게 발견을 못한 이유가 왜 그래요? 다른 그 뭐 이 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왜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일단 포맷화되어서 그 조현병 자체에 러프한 그 기전은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러프한 기전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신경에서 분비되는 물질 도파민 레벨에 도파민 조절에 문제가 생긴 병이다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수용체의 문제인지 또 도파민 과잉 생산으로 생긴 문제인지 예를 들면 파킨슨 병처럼 어떤 서브스탄시아 니그라 그러니까 뇌의 어떤 특정 부위 서브스탄시아 니그라라는 부위에서 아세틸콜린의 생성에 문제가 생긴 병이다라는 게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정신분열증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타입이 여러 타입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조현병이라고 부르지만 그 조현병 자체에도 타입이 여러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지 않은 병인데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거를 그냥 조현병이라고 묶어놓은 거죠. 묶어놔서 그래서 연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의 의학 수준이 굉장한 수준을 이르렀는데 네. 이런 현대 의학 수준으로도 근데 지금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1950년대까지 대부분의 그 조현병 환자는 감옥살이였어요. 왜 미국의 그 뭐 셔틀랜드 아일랜드인가 영화 보면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다 가둬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그런 데는 동네에서 케어를 했죠. 동네에서 혼자 돌아다니고 그런 환자들이었다고 생각하면 그 환자들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한 게 약물 치료가 나오면서거든요. 약물 치료가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인권 개선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면 그 가둘 때는 네. 감옥에서 그때는 평생 아예 있다 그냥 그러죠. 나오지를 못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걸 기록한 책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인권 신장에 있어서 정신과 약물의 발전은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사고를 일으켰던 환자들도 약만 먹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약을 먹고 좀 나아지면 네. 저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네. 차도가 있다. 차도가 그러면 있죠. 낫고 나면 또 나중에 제발 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조현병의 그 러프하게 조현병의 코스를 보면 30%는 완치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30%는 약을 치료를 하면서 그 상태 더 나빠지도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예. 30%는 최선의 치료를 해도 점점 좀 나빠져가는 과정.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양성 증상은 좋아지는데 음성 증상, 사회적 위축이라든지 사회적 접촉이 없어져가는 음성 증상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코스를 밟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60~70%가 실제로는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30%는 완치가 될 수 있다는 환자는 지금 조현병 중에 한 번 발병했다고 완전히 깨끗이 나았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환자들은 그 뒤에 재발을 안 하고 약도 끊어도 괜찮아지는데 중간에 30%는 약을 끊으면 바로 입원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가 흔히 요즘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네. 희귀꼬물이 네. 네. 안에 갇혀서 네. 사회적 활동이나 외출이나 이런 걸 일체 하지 않고 네. 방에 이제 이렇게 박혀서 네. 이제 약간 정상인과 좀 다른 행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희귀꼬물이 네. 은둔형 외톨이와 네. 조현병 간의 연관 관계는 없습니까? 희귀꼬물이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 치료 안 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가족들이 모르는 거예요. 방에만 갇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방에만 있는 경우에 희귀꼬물이 제가 아까 음성 증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외부 차단하고 예. 그런 음성 증상이 많은 환자들은 굉장히 얌전히 지내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실제로 희귀꼬물이로 볼 수도 있죠. 근데 희귀꼬물이는 아니죠. 희귀꼬물이는 그런 정신병리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지낼 때 희귀꼬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정신병 환자들 중에 뭐 치료 안 받는 사람이 네. 뭐 한 절반쯤 된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가족들이 버린 환자, 예. 혼자 외톨이로 예. 지내는 그런 환자들이 제일 문제가 되죠. 그런 환자를 실제로는 우리 국가에서 감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안인덕 씨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살인범 말입니다. 네, 가족들이 포기했잖아요. 뭐 가족들이 포기한 거 아니겠어요? 네, 난폭해지니까. 안 포기지니까요. 네. 근데 그 가족들도 실제로는 이제 정신 질환에 대한 조금의 지식이 있었으면 좀 더 나게 이런 상황까지 안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알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기초생활 수급자들하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임대 아파트도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은 해주는데 네. 집도 네. 그다음 기초생활수급 치료를 안 비용하고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을 해줄 때 이 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을 해준다라는 부분은 네. 그건 또 일반 그냥 단순히 생계가 유지가 불능해서 네. 기초생활수급한 사람하고는 구별해서 네.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저런 식으로 그렇진 돈은 않죠. 돈대로 쓰면서 치료도 안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시한폭탄이 되고 그렇죠. 결국은 저런 참사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내년부터 실행이 되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뭐 이 법이 만들어져 봤자 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강제로 등록을 하게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법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환자 본인이 거부하면 등록을 못 해요. 예. 근데 이제 그걸 강제로 등록을 하게 하고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현병 자체나 이런 병 정신질환 자체를 무서워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 사회가 안전하게 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치료만 받으면 그런 위험성은 확 없어지는 거니까 치료를 받으면 일반인들 범죄율보다 더 낮아요. 정신질환자들의 예. 범죄율이. 근데 치료하고 연결이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이 제도화되는 게 조만간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좀 거기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등록을 하고 강제를 하고 이런 부분이 그거는 제가 볼 때 네. 올바른 이 원칙적인 대응이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을 왜 사람들이 정신병이 있다는 걸 감추려 할까요? 이 성인이 되면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네. 정신병이 있다고 알려지면 네. 어디든 다 이렇게 그 사람을 그게 아니라 장애인 등록 이제 상태가 안 좋으면 장애인 등록을 하잖아요. 예. 장애인 등록을 하면 취직도 더 잘 돼요. 그런데 일반 장애인들은 취직이 잘 되겠지만 정신질환 그거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지체 장애, 네. 지적 장애 이런 사람들은 괜찮겠지만은 이 조현병 정신질환도 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실제로 편견 없이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취직을 해주고 그게 할까요? 정신 장애인을 따로 분류를 안 하고 장애인으로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를 잘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을 저는 우리 조현병 같은 경우는 적극 권해요. 예. 그 보호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보호자들이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정신 장애인이 되면 앞으로 더 살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게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누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습니까? 장애인 판정이 되고 장애인이 되면 국가가 책임집니다. 그거는 지금 국가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그 조현병이나 뭐 조울증 이런 병들이 치료 비용이 많이 든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이 기초수급자가 전환이 잘 돼요. 그리고 장애 판정도 잘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경우는 1급이나 2급에 해당된 장애인들은 국가의 그 용돈도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장애인 등록을 하면 취직도 더 잘 되고. 예. 왜냐하면 국가에서 그 장애인을 고용한 회사에 임금을 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시스템은 그리 돼 있는데 네. 실제로 곳곳에 시한폭탄들이 그 시스템에 적용이 안 된 채 돈은 또 돈대로 나가면서도 관리는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지역의 진주의 그 정신건강센터에는 아예 등록도 안 돼 있고 등록 안 돼 있죠. 왜냐하면 그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 등록은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만 등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임대아파트도 내주고 네. 기초생활수급비를 주면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통합이 안 돼 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정신적인 문제로 그렇다라고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자처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할 때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 그것 때문에 하는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죠. 예, 그리고 또 보면 구분을 안 해야죠, 근데 그거는. 근데 그러고 보면 또 멀쩡해요. 신체 건강하니까 살인이 되지 뭐 약한 사람이 살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돈이 나갈 때는 어쨌든 그 돈에 일종의 코드가 붙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돈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돈만 지불하지 전혀 이 사람은 관리는 안 됐잖아요. 이쪽에 돈이 그 뭐냐 치료로 연결이 안 된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강제 응급이용 말고 외래에서 약을 먹게 하는 거. 예. 그것도 근데 그 가족들이 없이 혼자 사는 경우는 자기는 병이 없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난감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전파로 나를 조종한다 그런 증상을 피해 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전파의 진원지가 위층이다. 그러면 위층 사람한테 공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도 또 존중돼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떻게 인권도 탄압하지 않으면서 네. 또 국민의 안전도 보호하고 네.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재정적이거나 의료적 지원까지도 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딘가가 꼭 잘 안 맞고 있지 않습니까? 핀트가. 그렇죠. 지금 현재 이게 이 재정 지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느 정도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이게 시스템이 이제 코퍼레이션 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이렇게 그런 작동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순전히 그 매뉴얼 네. 부분에서 이 정권은 청와대에 뭐 완벽하게 모든 케이스의 재난에 대해서 매뉴얼화해 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매뉴얼이라는 게 지금 이번에 진주의 케이스에서 보면 과거에 강남역 살인 사건은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났어요. 그때 굉장한 비판을 했지요. 무슨 뭐 여성이 안전하게 살고 싶다 이상하게 연결했는데 그럼 여성이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살인 애도 불쌍한 애예요. 그렇죠. 젊은 애가 저 참 딱하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이 사람의 잔인 무도함을 질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또 돌아가신 분들 진짜 딱하고요. 그렇죠. 그분은 또 뭘 잘못해서 돌아갔습니까? 어디 놀러 가려다가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누구한테 가서 이거 피해 보상을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암담한. 그럼 국가의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했으면 대통령이 이거 책임지겠다고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경찰이 보면 신고를 했는데 알고 가야지 하면서 다 뭐 꼬치꼬치 묻고 앉았어요. 녹취록에 보면요. 그런데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걸 대해서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하다 말고 어떻게 더 아는 게 있겠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 이번 사태에서 좀 이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게 좀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치료 안 받고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든지 치료 세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지금 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에 관한 국립 무슨 기관이 있습니까? 중앙에. 그 보건복지부 안에 정신과를 정책을 만드는 무슨 과가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별도의 뭐 정신건강센터가 있다며요. 정신보건센터가 예. 각 보건소마다 하나씩 있죠. 그런데 그걸 중앙에서 관장하는 이런 기관은 없지요. 그렇죠. 그건 중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자체 소속이죠. 그러니까 전부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져서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대응하는 거지. 그걸 총괄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그걸 관리하는. 그럼 전국에 지금 그런 류의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정신질환자를 다 모아놓으면 그 뭐 100만 명도 넘지 않겠습니까? 그 실제로 그렇게 위급한 환자들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정신질환을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종류로 지금 일본에는 아예 히키코모리를 담당하는 중앙 부서도 있고 공무원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신질환의 유행에 따라 가지고 중앙 기관이 있고 거기 유행에 따른 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정책을 매뉴얼화하고 그래서 그 매뉴얼화된 게 이 밑으로 지자체로 내려갈수록 이 횡으로 다 연결되고 그래서 종횡으로 연결이 돼야 그렇죠.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매뉴얼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딱 보면 매뉴얼이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돼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아무튼
법적인 시스템은 뭐 2020년 내년부터 출발한다니까 아무튼 그 전에라도 그 경찰관들의 응급 입원 시킬 권한이 있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그 경찰분들에게 교육이 돼서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을 대응을 할 때는 네. 제가 볼 때 경찰뿐만 아니라 네. 지자체에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경찰이 네. 협조해서 가야 협조하면 예, 그게 매듭이 되지. 네. 근데 그 공무원들 정신보건센터 공무원들은 자기 혼자 경찰 도움 없이 네. 주로 출연해가지고 출동해가 네. 막서 맞기도 하고. 아 그렇죠. 의사들도 맞는데. 예, 그리고 의사들도 전에 한 번 또 찔려서 돌아가신 분도 네.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경찰은 가서는 이 사람이 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냥 가서 물어보고는 뭐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 경찰관들이 가셨을 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제 생각에는 내가 봤을 때도 이상하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상하다 할 그리고 또 정도면 그러면 이웃에 또 물어보고 이웃이 이상하다고 하면 응급 입원을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응급 입원을 할 때 뭐 네. 예를 들어서 시 단위로 네. 이 정신건강보건센터에 네, 네. 그래도 의사 정도는 한 명 있어가 네. 의사가 와서 보고 입원이 해야 된다. 네, 네. 이런 식으로라도 좀 연결이 돼야 그러면 이것이 체계적이 되지. 네. 또 경찰한테 맡겨놓으면 또 반드시 저게 나중에 인권 시비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이렇게 짜여져야 될 건데 이거 정리하는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 정리 못 해가지고 또 몇 년 지나면 또 이런 사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묻지마 살인이 도쿄 긴자거리나 이런 데서 네. 나타나가 막 20명씩 닥치는 네. 대로 찌른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내가 다 이거 조현증 환자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죠. 예, 그래서 그 뒤로 이런 부분이 완전히 매뉴얼화돼가 네. 지금 어른이 돼버려서 중년이 된 히키코모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네. 이제 그런 것까지도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참 한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심히 해야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중앙에 이걸 담당하는 네. 이 기구가 있어야 될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문제는. 네. 왜 다른 병은 남한테 피해는 안 끼치지만은 그렇죠. 정신질환자는 이건 남한테 네. 예,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안 받는 환자가 위험합니다. 예, 위험하니까요. 네. 근데 일반적인 환자는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 선입견 갖지 마시고요. 예. 예. 자, 오늘 그 진주 그 화재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요. 네. 우리나라에 여러 어설픔이 다 이 복합적으로 드러나 가지고 네. 있는데 이번에 또 좀 보도하고 떠들지만은 지난번에 강남역에 일어났을 때 그걸 여혐 남혐이나 네, 그거는 여자 화장실 문제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본질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네. 사회적 관리 네. 지원 이런 쪽으로 갔더라면 이 사건이 안 났을 건데 그렇죠. 그때 뭐가 잘못돼가 네. 뭐 여성들이 뭐 몇천 명이 그 외도하고 했는데 네. 그럼 본 사건의 해결하고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엉뚱한 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 정권이 이것도 하나 해결 못하면 이 권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일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